그럼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근혜 대표님의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 일부 사회를 맡은 김선동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체류탄으로 유명했던 그 김선동이 아니고요. 오늘 또 제가 사회를 본다는데 일부 언론에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사회를 본다고 그렇게 소개하겠다는 다른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라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님께서 주최하시는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직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만 걱정하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박근혜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또 국민 패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적한 그 연구 과제들과 씨름하고 계시는 모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과학기술인 여러분도 많이 오셨는데 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뭉클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키스트를 세울 때 그 당시에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외국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귀국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또 중화학공업,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때마다 밤을 낮삼아 연구실을 집삼아 최선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만든 장본인들이십니다. 만약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병역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뒤로 처지느냐 역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뭐니 해도 일자리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선진국처럼 지식 기반의 창조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도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사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화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농민들은 구제역이 한번 발생하면 잘 살아보겠다는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학기술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고 이공계 대학을 나와도 연구소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연구원들은 실패의 부담 때문에 혁신적인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연구비 부담 때문에 연구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체계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는 물론이고 선진국 도약의 꿈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과학기술이 새 수요, 새 시장, 새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업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어느 국민과 비교를 해도 가장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우리 국민들이지만 사회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누구나 창의적인 상상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가 연구 개발로 이어지고 산업화로 연결되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창의 경제로 인한 성공뿐 아니라 실패까지도 우리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맞춰줘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일과 또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싼 의료기기나 재활기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치매, 신종플루 같은 질병과 구제역 같은 가축 전염병, 또 지진이나 원자력 위험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이공계 출신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의 성과 평가를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연구비 확보에 부담을 느끼고 서류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런 연구 환경에서는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더 많은 자유를 주고 행정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넷째로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정 운영이 과학기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듯이 과거 우리나라가 처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그와 동시에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최상위 위치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타 분야 간의 융합과 또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담 부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헌신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이러는 말보다는 실제로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의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의지와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우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또 좋은 정책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마 챙기시고 뒷받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박상대 회장님의 축하 말씀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약진에서 과학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총, 조총 그러면 대단히 잘 아십니다. 경제인단체연합회, 교육인단체연합회 상당히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암벽 단체로서도 영향이 있는 그 두 단체에 비해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전문 과학기술 학술단체 그리고 공공사립 연구기관 800여 개 회원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산하에 35만 연구원들을 개인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견인한 이 과학기술계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과학기술인들은 뒤에서 묵묵히 일만 하다 보니까 선비 정신 때문에 별로 안정되지 못해서 좀 서운한 감이 많았습니다. 오늘 박근혜 의원께서 모두 인사 말씀을 듣고 과학기술계 현안 문제를 정확히 잘 짚어주시고 그 해결책에 대한 해안도 제가 듣는 것 같아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준비해온 제가 그 축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 김선동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정길생 과학기술단체 한리분 원장님 비롯한 과학기술계 내외주든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과학기술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의원님께서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정책 세미나 자리를 마련하고 아마도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세미나는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 속에서 박히는 정견이 곧 국민에 대한 약속으로 번져지는 박 의원님의 정치적 위상을 생각할 때 오늘 신중을 거듭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근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따라서 이 정책 세미나의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또한 오늘 발표될 4개 주제가 과학기술계의 장단기 목표와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매우 잘 짜여진 것 같아서 발표와 토론에 크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정 운영과 이전 활동에 대해 지금 과학기술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과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1967년 과학기술처가 설립된 이후 40여 년 우리 과학기술은 실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고 국부 창출과 국적 향상에 기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 대한민국 이래 역사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계는 단 한 번도 신과학기술적 이해 환경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자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 제반 이슈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내재되어 있고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키워드 역시 과학기술 혁신임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 혁신의 토대와 환경을 만들어내는 신과학기술적 의정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국과총이 주관한 지난 11월 18일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과학기술인과 22분의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한 국회 방문의 날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달 13일에는 과학기술계 15개 단체 140여만 명의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의 정치 사회적 역량 강화에 한뜻을 모아 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연합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청년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행복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과학기술인의 참여와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오늘 이 정책 세미나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총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관련 단체들도 과학적 사회를 위한 정치에 기여한 과학기술 문화에 대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중요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과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가해 주실 여러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그럼 다음으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정길생 원장님의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라는 주제의 이 정책 세미나에서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자연과학 계통의 모든 학문 영역에 있어서 국내의 여러 석학들이 모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수 학술연구단체입니다. 한림원과 한림원 회원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이야말로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부 과학기술자들의 열정과 염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많은 한림원 회원들이 강조하고 있는 선행 조건들의 일부를 지극히 단편적이고 지역적이기는 하지만은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이곳에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국내적으로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구하는 연구개발 계획도 새로운 계획에 맞게 새롭게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계획 속에는 국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단기 계획은 물론 세계의 과학기술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좌표를 설정하는 국제적 목표와 우리 후손들의 먼 장래까지를 준비하는 초장기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탁월한 과학인재의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편과 양성된 인재의 재활용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복 투자에 의한 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비 배분 제도와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넷째, 정파적, 지역적 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적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당면 과제들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기쁠 뿐만 아니라 이들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력을 경조하여 전력 투구할 수 있는 확고한 소신과 그러한 소신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결단력을 겸비한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반드시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도자의 리더십이 왜곡됨이 없이 모든 과학기술 기능 정책 속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현실 속에서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 관련 가버넌스 시스템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여섯째, 산학협력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서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위에서 언급한 모든 변화와 계획의 프레임 속에는 지도자의 신념과 정책에 공감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의지가 강한 과학 전문가들이 요소요소에 대거 포진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많은 한림원 회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당면 과제들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정책 세미나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적 재반 상황들은 우리에게 사적 필생의 각오와 엄청난 변화 그리고 획기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의 이 정책 세미나는 참으로 시의적절하고도 소중한 학술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 정책 세미나에서 다루는 내용 또한 앞에서 지적한 핵심적 사항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출될 결과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정책 세미나를 계속 실시해서 오늘 이 정책 세미나에서 도출된 결과를 더욱 확대 심화하고 또 누락된 부분들 예컨대 과학기술의 진흥과 지도자의 리더십 같은 항목들을 새로운 아젠다로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중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과학기술자는 물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신선한 희망과 기대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뜻깊은 정책 세미나를 일관하시고 또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와 기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을 비롯한 주최측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발표와 토론에 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다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 행사에 오면 우리 당 대표라든지 국회의장님들 축사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과학기술계 원로 어르신들의 말씀만 듣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 제일 소중하신 분들이 저희들의 행사 관계자 국회의원님들 바꿔서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해 오신 그런 주역인 어른들, 그 원로분들이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님들 그리고 과학기술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께 우리 가장 큰 박수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1부 사회는 마치고 이제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2부 순서로 본 행사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행사는요, 한국기계연구원 전 원장이셨던 이상천 전 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단체자분들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또 계속 남으셔서 많은 경청 그리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그 정책 세미나에서 다루는 주제가 갖는 의미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요체이며 경제 성장의 견인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기반 사회에 들어선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미친 과학기술의 기여도가 50%가 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 산업경제의 활동 영역이 과학기술에 기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고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40년 한국의 삶의 질이라는 보고서에서도 2040년에는 국민소득 4만 불, 평균 수명 90세 시대를 예측하고 획기적으로 개선된 삶의 질을 전망하면서 과학기술이 바로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임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학기술의 융합과 산업화를 통한 창의국가, 삶의 질 제고와 새 수요, 새 시장, 새 일자리 창출이라는 오늘의 정책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주제가 발표되고 또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국민 패널리스트로부터 또 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일반 여기 계시는 청중으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발표되는 4개의 주제 발표 가운데 앞선 2개는 즉 가치 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과학기술,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과학기술, 이 두 주제는 선진 창의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학기술 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3주제는 신나는 연구환경 조성과 과학기술 융합 인재 육성인데 이 과제는 앞에서 언급한 2과제를 수행할 연구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며 그리고 그들이 신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무릇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기획, 수립되어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마지막 4주제에서 즉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제도 구축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이오 벤처의 70%가 전 세계 그 유명한 의과대학, 미국, 독일 다 있는데 왜 70%가 이스라엘에서만 탄생이 되는가? 그런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발제의 제의를 받고 흔쾌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잘나가는 나라와는 달리 이 그림이 먼저 소개되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한 청년이 앉아있지만 이 청년을 주변으로 하는 부모, 형제, 최소한 4명은 이 청년의 실업 때문에 정말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봤더니 사실상 백수 350만 명 비상구가 없다. 근데 2003년에 비해서 1.6배나 늘어났다더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외 없이 오바마 대통령께서 금년 1월달 국정연설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1시간 15분간의 연설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일자리란 문제로 시작해서 일거리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정연설이 끝났다. 언론에 보니까 일자리를 21번이나 언급을 했고 이노베이션 11번이나 언급을 했고 실제 9.8%의 실업률이라고 하지만 뉴욕타임즈가 지난 5월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The Missing Fifth 5명의 1명은 일자리에서 소외되어 있다. 20%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마가 한 얘기가 지금 우리는 스푸트니크의 순간을 맞고 있다. 과거에 아폴로 계획 이전에 러시아에 스푸트니크가 올라가면서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두 좋은 회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핸드릭스, 유럽에 있는 소 10마리 중에서 5마리가 이 가축 사료를 먹고 자라는데 이 회사가 가축의 질병을 간단하게 진단하는 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회사가 치료 예방하는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회사는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캐나다의 ICRI라는 다이너마이트 회사가 다이너마이트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땅에 묻고 수천 수만 번 폭발을 해서 반사파를 분석을 해서 지금 세계 최고의 지질 탐사로
가축 사료 다이나마이트라는 프로덕트에서 서비스를 지나서 솔루션으로 진화하면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 이 단계별로 살펴봤을 때 어마어마한 과학과 어마어마한 기술이 거기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제개발을 100으로 봤을 때 환경보건 분야의 R&D 투자가 2007년도에 한 40%고 OECD 컨트리에서는 뭐 한 13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 위기와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강한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초기 투자 단계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방향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가 되고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다 보니까 암, 치매 환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적 원천적인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과학기술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쪽에 연구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진복지 사회를 지향하도록 우리가 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되겠지 않겠냐.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난 우리가 이반씩 올라온 것이 중화공업의 덕택으로 국가 산업이 육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따뜻한 과학기술로 방향을 좀 오른쪽으로 좀 쉬프트 해줘야 된다. 근데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좀 더 강화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방향이 뭐겠느냐. 후쿠시마 등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암 이런 쪽을 이제 우리가 신약 개발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갖다 생각을 해서 식량 자원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자.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패러다임 전환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따뜻한 과학기술로 우리가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을 갖다가 지금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에 좀 더 강화를 좀 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따뜻한 과학기술 구현을 위한 그런 목표가 과제가 무엇인가? 우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이 5개 분야로 지금 이식을 했습니다. 즉 식품 안전에 대해서, 국가재난 전염병에 대해서, 지진 해양오염에 대해서, 원전 안전 제고를 위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여기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2개의 부처가로 이완화되어 있는데 R&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관련된 기초 소양을 꼭 갖추는 것이 미래에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수학, 과학이 어려워서 이공계를 싫어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진로 지도 목적으로 문과, 이과 등으로 세분해서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편식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이러이러한 교과목을 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균형 있는 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학생들이 인문사회와 과학 소양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특별히 진로 지도 목적의 문이과 이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입학 전형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대학에서는 이를 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입시 제도의 파라다임이 조금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여기 고등학생 자료만 보시면 고등학생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과학이 어렵고 과학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직도 과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대중매체도 역시 호응도가 낮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왼쪽 그림은, 사진은 미국의 그 바이올로지 생물 교과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과 재미있는 내용과 응용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미래의 직업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는 우리나라의 생물 교과서는 아주 요약문같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생들이 과학을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과학을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교과서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교과서를 미국처럼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학생의 부담, 이걸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전자교과서도 있고요. 그래서 전자교과서와 이러한 현재 교과서를 잘 융합을 시킨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교과서보다 훨씬 더 좋고 재미있게 학생들을 과학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을 흥미있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실험교육입니다. 실험교육 설비 여건이 어렵다,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지역 단위 공동 실험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과학교육을 더 흥미있게 할 수 있고, 이럼으로써 과학이 좋아지는 그런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대학 입시에 수능에서 출제가 안 되면 학생들이 또는 교사가 현실적으로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시에 여기에서는 우리의 그 가치관 교육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리딩, 지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가 주관해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의 강화를 위해서 학술원이나 한림원, 산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은 과학기술혁신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법이 있습니다만 많은 파라다임 변화에 맞게 새로운 정책 내용을 담아서 추진하려면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는 국가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천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내용들이 혁신 생태계의 어떤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내용이 많이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주체들의 역할 분담, 또 과거와 다른 유인 체계 등이 담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이슈는 협력과 융합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과학기술 정책은 70년대나 80년대, 90년대는 과학기술 정책으로만 존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부문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에서도 농업기술 혁신이 없이는 농업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에너지 정책이고 보건의료 정책, 환경 정책, 모든 정책, 심지어 외교 정책까지도 개도국 지원을 과학기술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외교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학기술 정책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도 일자리 창출에 제한된 많은 내용들을 보시다시피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융합시켜가지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 관점인 계산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 그 진단을 해보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또 각 부처 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는데 조정 기능이 취약합니다. 또 연구자들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부족하고, 과학기술 정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상조를 하고 5만 부를 만들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뭐냐라고 봤을 때 희망과 새로운 기회 제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 제공하고 희망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봤을 때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거나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양보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업하면서 청년기업가 정책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는가라고 봤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정신을 쳐봤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신이 없는 우리가 대한민국 정신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리더들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왔냐. 그리고 우리가 못 먹고
6.25 전쟁에서 폐허가 되고 먹을 것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행률이 82%로 가장 높은 이런 대한민국 국민소득 2만 불이 된 현재 공정과 정의의 기준하고 같아야 되는가? 이거 먼저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을 한번 보자.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개발계획 시행 후 45년 만에 GNP 2만 불을 달성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국제기능올림픽 19번 중에서 17번을 세계 우승을 한 그런 나라다.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어떤 동기부여를 줬냐. 운동 올림픽에서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의 영웅이었는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하는 기술인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올림픽을 17번이나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일을 한 우리 젊은 기술인들한테 대한민국은 어떤 대우를 해줬냐. 이러면서 우리가 과학 기술 양성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82%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주간 노동 시간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40%밖에 안 된다. 이 노동 생산성이 40%인데 이 100% 만들면은 5만 불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창조적인 R&D를 창조적인 명품을 얼마나 만들어냈나 그건 전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제안과 개선은 바탕업이고 창조와 혁신은 탑다운이다. 탑에서 R&D를 상상을 하고 R&D를 하고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벤처다. 결국은 모든 솔루션이 벤처의 창출이다. 이 벤처가 과학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편리하게 만들고 인문학이나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융합이요. 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이 융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을 통해서 과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창조적인 제품이 융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을 위해서는 저는 엔젤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엔젤 투자 중에서 엔젤 투자가 그냥 단순한 엔젤 투자가 아니라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엔젤 투자가의 육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편리와 효율 향상을 넘어 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과 같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공공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대학의 자영대에는 54%에 가까운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적 자원으로 역량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의 중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면 아이들은 집에서 할머니의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환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아원에서 생활 속에 녹아있는 과학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이 상상과 공상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여성 과학자들의 사회적 공공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여성 과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일하는 환경 개선과 역량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향상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삶의 질 향상의 필수 조건이고 이 또한 모든 국가의 염원인 복지국가로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과학적 사고가 일반화되고 생활 속에 과학이 녹아들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최근에 일부 반영돼서 과거의 가정학과가 생활과학과로 일부 변형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은 과학 기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과학을 이해하고 생활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전과 사회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50에서 8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또 낙상으로 입원한 노인 환자들의 경우 낙상 발생 장소의 54%가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욕실 타일 바닥에 물이 있는 경우 건조한 경우보다 훨씬 미끄럽고 마루에서는 노인의 건조한 발바닥이 젊은이보다 훨씬 더 미끄럽다라 이러한 그 과학적인 상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산층 감소로 중산층 감소와 신빈곤층 증가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은 사회 인프라 개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외계층의 교육, 건강과 안정 등 일상적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 여성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과 노인, 장애인의 이동, 불편이나 소통의 어려움 등 생활 불편 해소 등으로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따뜻한 복지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단순히 경제 성장의 기반을 넘어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한 복지사회 제공 등 장기적인 정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네, 고맙습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보셨네요. 이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재용 학장님, 그 3주제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우수한 인자들이 이공계로 진출을 해야 된다.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심각한 것이 이공계 기피 현상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학교 공과대학에 계시는 그런 걸 많이 느끼셨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앞에 그 토론 그 발제에서 우리 그 유영재 교수님이 너무 정리를 참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균형 있는 교육, 그 다음에 그 창의적 인재 양성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장기적인 거하고 단기적인 거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공계에 인재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게 하려면 학생들한테 초중고 학생들한테 우선 꿈을 갖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꿈을 갖게 한다는 것은 이 학생 이런 것들이 정책에 의해서 이런 우수인재 양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도 좀 꾸준하게 이런 우수인력 양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정부가 바뀌더라도 좀 잘하는 것들은 계속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한 4년 전에 연구처장을 맡고 있을 때인데 우리 사회에 커다란 과학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인텔렉츄얼 벤처라는 외국의 투자가 회사가 와가지고 대학에 있는 기술들을 저인 방식으로 이렇게 긁어가는 것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 말은 이제 대학에서도 좋은 기술이 나온다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산업체나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산업화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조직, 중간 단계가 아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에 많은 연구소들이 있지만은 아직은 유명무실한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소라든지 어떤 조직을 대학과 산업체 간에 놓는 그런 조직이 있어서 대학에서 나오는 기술 원천 기술이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고, 끝으로 우리 사회에 이제는 정보가 우리 금융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에 대한 이 정보 관리, 이거는 좀 인재 양성하고 좀 관련은 없지만은 저희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정보 관리와 인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정보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스마트폰 쓰시는 분과 그 다음에 인터넷을 잘 쓰시는 분들 굉장히 정보의 격차가 심할 텐데, 이러한 정보의 격차가 앞으로는 돈의 격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학의 재교육을 사이언스 논문이 이렇게 실리게 되면 그야말로 빅뉴스가 되었지만, 지금은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 사이언스나 네이처 논문을 게재해도 별 뉴스가 안 될 정도로 연구 성과는 탁월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개별적인 연구 성과는 탁월한데 이걸 다음에 그 이상의 연구 성과로 이제 발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개별 연구 성과들을 엮어서 또 묶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더 이렇게 보태서 한자와 높은 연구 성과를 내고
또는 그게 이제 신산업, 신제품 이렇게 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임종근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희들의 어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든지 또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다든지 그런 연구개발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역량 그런 부분 저희들 창의적인 부분, 융합적인 사고 부분 그런 부분 정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키워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공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저도 기업에도 CTO가 있듯이 국가에도 반드시 저는 CTO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CTO의 존재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 정부 들어가서 사실은 좀 CTO 존재가 좀 애매했었는데 지난 3월달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생겼습니다만은 아직 좀 정착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아까 과학기술 기본계획 또는 혁신특별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오히려 만들어진 계획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획도 많고 제도도 많고 법도 많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바뀌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백보는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제공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의 성과가 사실 잘 안 나는 그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사실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저희들 평가를 나름대로 하는 거는 그게 뭐 계획도 잘 세웠고 전략과 통찰력을 가지고 계획도 잘 세운 것도 있지만 그게 정말 차질 없이 차근차근 다 추진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정말 추진된 성과를 또 저는 간단하게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현장에서의 느낌은 한 가지 예로 들면 과학고 아이들이 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를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에 맞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그 사회적 인식이 경제적인 인택이나 이런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의사 또는 약사의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공계 기편상에 한몫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출연 연구기관이나 또는 중소기업의 연구원 분들에 대한 처우가 함께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그 기피 현상이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현재 고3 다니는데 아이들이 고1 때 진로 희망을 보면은 저희 반의 반 이상이 의사 약사였고요. 그 다음에 10명 정도가 교사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의사 약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을 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교사가 사실은 더 힘든 직업이긴 하지만 그 다른 그 직종에 비해서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고 좀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연구원이나 또는 이공계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너무 저희가 입시 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과학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고3 때 배우는 이제 화학 2 과목이 있는데 요거는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3월달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실제 수능은 11월에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모의고사의 중요성 때문에 9월 모의평가를 9월에 봐야 되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 범위가 전범위입니다. 그러면 그 과학 한 권을 최소한 9월 전까지는 모두 끝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3 아이들은 실제로 입시에 의한 그 교육만을 받을 뿐이지 실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들은 사실 이번에 2009 교육 과정이 개정되었는데 사실 옛날에 6차 때나 또는 5차 때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면서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방대한 양과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실험보다는 개념 위주의 교육이
앞서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하기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 현장에서 과학교육을 탐구나 실험 위주의 어떤 수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디어와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이제 기업을 끌고 가고 있는 현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도 있고 가장 절실한 것이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철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의 가장 축약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절실함을 좀 가감 없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창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청년 창업을 하는 것이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각 개인들 청년들이 본인의 어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듯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뭐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창원 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출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제도들이 굉장히 좋은 제도고 감사한 제도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기관을 통해서 창원 지원 자금을 받았지만 이것을 이제 환원하는 시기가 1년 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업계나 어떤 제품에 따라서 굉장히 제품이 나오는 시기가 달라지겠지만 저희는 이제 예방의학 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 기획부터 제품이 시생산될 때까지 2년 이상의 연구와 시간과 투자 그리고 자금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담보라든가 업력이라든가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만 1년 뒤에 저희는 제품 개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대출 상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자금은 어디서 마련을 하냐? 당장 이제 부모님, 친지들 옆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나를 믿어주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듭니다. 저희 제품은 이게 좋습니다라요. 교수님들이 그쪽으로만 연구비 있는 쪽으로만 이제 인력을 양성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그 과에서 배워야 될 거를 충실하게 배운 친구들이 하물며 굉장히 명문대에서도 적고요. 그걸 좀 더 심화한 박사과정 학생들도 굉장히 적어서 인력을 뽑는데 저희 연구원조차도 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하물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학은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된 사람을 길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출연료는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는 연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를 견인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역할을 맡는 일을 충실히 진행한다면 제대로 우리나라가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여기 정책을 만드시고 이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내가 평가를 그러니까 이번에 잘 받기 위해서 지금 저희 모든 시스템이 올해 어떻게 평가 잘 받아서 내년 어떻게 더 월급도 좀 올리고 내년 대선 내년 총선에서 내가 계약 뽑히고 이런 말씀 감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을 때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나를 훌륭하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그러니까 만족하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좀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이 입안됐으면 하는 생각을 굳건히 해보고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저는 꼭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두 아이 남자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교과서를 만드시는 거를 보고 이제 도장을 찍으시는 분들이 정말 애들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오늘 그 주제 발표 그리고 토론 내용을 종합해가 마지막 클로징 리마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근혜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고맙습니다.